안녕하세요. C.S. 루이스 덕후의 예기치 못한 C.S. 루이스. 오늘은 순전한 기독교 일부 3장 이 법칙의 실제성입니다. 일부 3장은 쉽게 말하면 이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도덕법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력을 평상시에 잊고 살듯이 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것을 다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떨어질 때를 빼고는.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열심히 건강도 챙기고 그다음에 뭐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 스펙도 쌓고 연애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막 이런 일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들은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당장 뭐 큰일 생기지 않고 이 나음에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중력에 이상이 생기는 순간 혹은 한 1초만 중력이 갑자기 사라지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법칙도 그 정도의 이제 그 정도로 강력하다는 건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자꾸 잊고 살다는 거죠. 루이스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장을 걸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쉽게 말하면 인간 본성의 법칙은 중력 법칙과 비교를 합니다. 중력 법칙은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표현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존재하는 건 뭐냐? 실제 존재하는 건 중력이죠. 중력과 물질. 혹은 제가 이제 그 연필을 계속 손에서 지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실제하는 건 중력과 연필입니다. 혹은 뭐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중력, 공간, 뭐 연필. 그러나 중력 법칙은 실제하는 게 아니고 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죠. 표현법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엔 이렇게 얘기했죠. 처음에는 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약간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돌이 깃털보다 빨리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 부피가 어떻고 질량이 어떤 깃털보다 모양이 어떻고 질량이 어떤 돌이 뭐 먼저 떨어진다. 여기에 이제 시간이 들어오면 뭐 돌은 몇 미터 높이에서 어떤 질량이 어떤 돌을 몇 미터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몇 바람이 없다면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뭐 이 정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죠. 뭐 마지막까지 얘기하면 그 소위 말하는 뭐 그 있어요. 중력 법칙 뭐 G는 어쩌고 저쩌고 저도 갑자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거의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물건 어떤 뭐 질량이 어떻고 어떤 물건이 어떤 바람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서 하면 몇 초에 떨어진다는 걸 정확하게 계산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로 로켓을 쏠 수 있는 거죠. 그 중력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뭐 화성으로 우주선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돌이 떨어집니다부터 중력 법칙까지 설명이 굉장히 복잡해지긴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설명해내는 겁니다. 중력 법칙은 실제하지는 않고 실제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실제한다는 거예요. 실제한다는 건 다시 말로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중력 법칙은 어떤 돌이나 어떤 물질을 떨어지게 하지 못해요. 중력이 떨어지게 하죠. 그러나 인간 본성의 법칙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루이스가 그거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옳다고 여긴다는 거다. 그게 그 행동은 그러니까 옳아서 행동하기보다 어떤 공동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양장본 기준 48쪽에 나오는데 48쪽 중간에 왜 나는 이기적이 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사회 유익을 주려고라고 대답할 경우 왜 개인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에도 사회의 유익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질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안 되니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대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네덜란드는 그 바닷물보다 저기 땅이 낮다죠. 그거 이제 그걸 가지고 예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덜란드에 사는 소년이 있습니다. 집 주변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쌓은 제방에 작은 구멍이 뚫렸습니다. 소년의 손가락을 넣는다면 어른들이 도착할 아침까지는 제방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소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에게 목소리가 들립니다. 옳고 그름의 법칙을 인정하는 경우와 반대의 경우 대화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번째, 옳고 그름의 법칙을 인정하는 경우. 소년이 말합니다. 제가 왜 손가락을 넣어야 하죠? 옳고 그름의 목소리. 그래야 마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단다. 그럼 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래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저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해야 한다고요? 그래. 너에게 유익이 없어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소녀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무섭지만 할게요. 혹은 아니요. 그래도 못하겠어요. 라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목소리가 하는 말을 우리는 그럴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그러나 두 번째, 옳고 그름의 법칙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제가 왜 손가락을 넣어야 하죠? 그래야 마을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단다. 그럼 저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렇지만 그게 마을 사람 전체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한다. 저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데도 해야 한다고요? 그렇다. 못 들었어? 너에게 유익이 없어도 마을 전체에 유익하다니까? 네. 이런 경우에 소녀는 네, 그럼 전 안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경우는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죠? 다큐멘터리 주제라기보다 코미디 주제예요. 코미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소년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도 마을 전체의 유익을 먼저 추구해야 한다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 소년을 설득할 수 없어요. 물론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있어요. 힘을 이용해서. 그러나 소년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네덜란드 제방이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해를 위해 이야기를 하나 만들어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거 옳은 행동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 들을 땐 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약한 기반이 약해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도덕 법칙, 인간 본성의 법칙, 양심은 실제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한다는 건데 이거 예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최근에 터진 사건으로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좀 덜 하긴 하지만 실제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더 사람들이 주목할 사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경찰에서도 뭐죠 디지털 성범죄 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고요. 이제 검찰도 주목하고 있고 시민들도 엄청나게 뭐 제가 듣기로는 역대 청와대 청원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청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에너지를 들여서 막 댓글을 올리고 서로 말을 하고 경찰들도 아마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지금 수사를 할 겁니다. 이분들에게 가서 이분들은 현재 지금 단지 자기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수준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이런 나쁜 놈이고 이런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고 이 피해자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이 굉장히 좀 이 잘못된 걸 정말 꼭 밝혀내야 된다고 아마 사명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이 잠입 취재를 한 기자들, 뭐 불꽃인가요? 그런 취재들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왜 했어요?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데. 그 잠입 취재하면서 혹시나 자기 신상이 털리면 자기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 텔레그램 방에서 막 개인 신상 털어서 협박하고 막 그런데 심지어는 손석희 사장을 협박할 정도니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 협박할 정도니 뭐 일반 시민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건 이거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도덕법, 양심.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했잖아요. 혹은 어떤 말을 하게 하고 이건 조주빈도 마찬가지.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주빈이 그 경찰 뭐죠? 경찰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뭐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굉장히 좀 많은 얘기가 좀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근데 요 짧은 말 속에서도 이 그 조주빈 역시 굉장히 도덕법을 아주 강하게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이 이제 뭐 했던 말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앞뒤 사정을 봤을 때 이건 진심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이후 이제 기자 인터뷰에서도 잘못됐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잡혀오자마자 마치 자기가 무슨 좀 이걸 의연하게 대처한다는 데서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쨌든 저는 이건 좀 진심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은 만약에 첫 번째 진심이었다면 이 사람은 당연히 도덕법을 견지하는 거죠. 진심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죄송했고 이걸 멈추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도덕법을 견지하니까. 만약에 도덕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막 화를 내거나 내가 재수 없다고 하거나 뭐 막 그렇게 욕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맞아요. 재수 없게 내가 걸렸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뭐 이런 식의 반응이죠. 그러나 어쨌든 도덕법을 견제하기 때문에 진심이라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고요. 혹은 진심이 아니어도 여전히 그는 도덕법 아래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변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도덕법을 견지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내가 말을 하면 그나마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줄 수 있고 혹은 경찰 수사를 받을 때도 좀 나아질 수 있고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를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도가 좀 있는 거죠. 도덕법을 인정하고 견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뭐 말이 가능한 겁니다. 오해를 만들게 하는. 그건 이제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 4장 인간의 악함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0쪽에 나옵니다. 양자본 기준 90쪽. 우리는 서로 간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부 털어놓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추악한 사실, 가장 야비하게 비겁한 행동을 했다거나 가장 수치스럽고 무미 건조하기 짝이 없는 부도덕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고백하는 말투에는 거짓을 섞어 넣습니다. 고백하는 행위 그 자체, 아주 약간의 위선적인 눈빛, 몇 마디 우스갯소리 같은 것들을 통해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과 자기 자신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를 만드는 것이지요. 네, 요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는 것과 자기가 실제로 했던 나쁜 짓과 자기 사이에 약간 거리를 만들면서 이제 덜 자기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서로 약간 거리를 두면서. 그러나 이 모든 행위가 어쨌든 도덕법을 견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떤 건지 부디 좀 잘 이렇게 와 닿기를 좀 바랍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간 본성 법칙은 실제한다는 겁니다. 너무 너무 강력하게 중력이 없어지면 한 뭐 1초만 중력이 없어졌다 다시 딱 생기면 인류는 멸망합니다. 예. 너무 강력한 힘이에요, 이 중력은. 도덕법도 전 마찬가지를 도덕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일부 4장 이 법칙의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루이스가 이 도덕법이 우주의 의미와 일부 제목이죠.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이 도덕법이 우주의 의미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일부 4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